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가? 이건 플랫폼이다. 그거는 이제 뭐 꾸며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증시는 이제 2023년은 이제 센터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고 언제부터 좀 오를 수 있을까요? 2023년도는 위아래로 아무튼 치고받고 뭐 이러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2024년 정도서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왜 2023년 또 오르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한 2분기 정도서부터 경기가 둔화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까지 경기가 둔화되면 7분기 정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순환적인 형태라도 경기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도 조금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보면 처음에 3천을 넘는 것과 두 번째 3천을 넘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천을 넘을 때는 새로운 고지를 점령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넘고 세 번째 넘고 이럴 때는 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아져서 2,700하고 2,800하고 3,000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보면 금리가 한 뭐 3.몇% 되고 뭐 이러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데는 별무리 없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포인트를 제일 처음에 넘었던 게 89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서 한 45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포인트를 넘을 때가 94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한 5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5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해서 1994년도에 다시 1000포인트를 넘는 데까지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올라가다가 또 막 중간에 섰다가 또 뭐 진통을 겪었다 거꾸로 한번 갔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1000포인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 번째 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트라이 할 때가 언제 그랬었냐면 외환위기 나고 2000년도에 했다가 그때 세 번째 시도였고 네 번째 할 때가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였는데 9.11 테러가 2001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주가가 한 45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때에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삐쩍삐쩍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딱 한 6개월 정도 만에 주가가 거의 1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올라가요. 그때 무슨 뭐 경기가 어마어마한 게 좋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이전에 보면 막 경기도 업턴을 해가지고 좋아지고 이러면서 막 블루칩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간 동안에 2년이 걸려서 했던 거를 2002년도 이럴 때는 그냥 한 6개월 만에 그냥 어렵지 않게 쭉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트라이하고 두 번 트라이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1000포인트라고 하는 벽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이게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2025년도 이럴 때 첫 번째 3000을 넘을 때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수치인데 두 번째 넘고 뭐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이제 한 2024년도 이때서부터 스타트해서 올라갈 때는 이제 주가가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2024년부터 증시가 좀 좋다면 그때 사야 할 유망 업종과 주식은 좀 어떤 걸까요? 이 책에 이번에 좀 힌트가 나와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요. 2023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택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미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주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때까지 아무튼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바닥이 51,000원이었는데 한 52,000원, 53,000원까지 내려오더라. 그러면 그때 한번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의 방법은 뭐냐면 성장주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그랬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코스피가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옆으로 쭉 이렇게 갈 때에 그러면 모든 시장의 매매도 다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서버리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못 움직인다라고 해서 종목이 못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는 보면 한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에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성장에 대한 스토리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들, 테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시장은 딱 보게 되면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많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3배, 4배씩도 막 올라가고 또 그냥 보게 되면 그 3배, 4배씩 올라가는 부류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한데 이게 코스피는 그냥 뭐 일정한 폭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지수를 보면 답답한데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성장주로 자신 없는 사람들은 대형주, 우량 대형주가 주가가 떨어져서 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한번 이런 형태로서 해야 되는 거죠. 책에서 나와 있는 성장주는 친환경, 전기차, 2차전지, 디지털 플랫폼, 웹툰,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한 10가지 가까이가 언급된 것 같은데 예. 이 중에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한 3픽 정도만 잡아주신다면 2차 전지는 일단 아무튼 뭐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한 거니까 그거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랫폼 주식은 올해 완전히 뭐 박살이 나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 뭐 그 상반기까지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플랫폼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이나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흔들려서 그 완전히 이 모양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된 건데 작년도까지 플랫폼과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게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사라진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올라갈 때도 과다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과다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버킬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내년도에 복원이 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정말 참 이건 5대5다. 잘 될 수도 있고 그냥 올해처럼 벌벌 겨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마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도체가 이제 경기가 내년 사이클상 내년 상반기 때가 제일 안 좋으니까 주가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할 거다. 요 의견은 또 아닌 건가요? 내년도 1분기, 내년도 상반기에 가장 안 좋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건데 얼마 전에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왜 아무튼 내년도 1분기나 이럴 때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고 이 얘기를 했느냐. 10월 달, 9월 달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5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62,000원, 3,000원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폭이 작은 것 같아도 20%입니다. 바닥에서부터 20%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도 1분기에 바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내년도 1분기에 진짜 바닥일지 하는 것들은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0대 50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나고 그 다음에 막 했을 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사상 가장 긴 빅사이클이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예. 근데 무슨 뭐 빅사이클은 무슨 놈의 빅사이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죠. 작년도에 또 보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쏙 다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뭐 이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업황 경기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꿔버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1분기에 진짜 너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로 그러냐라고 하는 거를 너희 정말 확신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보면 중국의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30%씩 40%씩 줄어서 우리나라 전체 아무튼 그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왜 줄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별다른 얘기거나 이런 걸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기술 분쟁이 붙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미국산 이 부품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나 반도체 부품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거에 따라서 타격을 안 받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는 더하고 매출의 20%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 정도, 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크고 그게 중국산 매출이고 그런데 그 부분만큼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00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하는데 그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다. 근데 그중에 아무튼 제재 때문에 상당 부분이 못 나간다. 그 못 나가는 부분만큼을 미국이 다 떠안아 갖고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뭐 재고로 쌓아놨다가 안 되면 폐기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수요의 슈퍼갑한테 못 팔게 만들어 놓고 그 못 팔게 만드는 부분들은 너희가 알아서 아무튼 너희가 떠안고 마세요.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좀 지금 삐걱거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올해 보면 중국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이익도 줄어들고 뭐 이러는 형태가 돼서 지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국의 매출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하거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 내년도 1, 4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칠 거고 그 전에 반도체 경기하고 주가를 비교해 봤더니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기 한 2분기 내지 3분기 전 정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이러면서 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대충 보면 내년도 1분기 정도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지 틀릴지 하는 거는 좀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국민주 삼성전자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 경기가 괜찮다. 특히 지금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것처럼 1분기서부터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후퇴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좀 올라가야 되겠죠. 대충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똑같이 그냥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밑바닥은 5만 원 거의 근접한 수준이 될 거고 위로는 글쎄 6만 5천 원 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갇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수가 갇혀 있는 동안에 올라가고 했던 유일한 경우는 2012년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93조가 늘어났어요. 근데 시장 전체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87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나머지 다 줄어든 거를 혼자서 다 커버해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됐던 논리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는데 그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특히 고급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애플하고 양대 그 회사가 나눠 갖는 거다. 이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혼자서 주가가 떨어진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를 다 그 커버해 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보면 그렇게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뭐 특이하게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 5만 원 초반대 가격이 오면 괜찮지만 예, 그렇죠. 그 외에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5만에서 이미 6만 5천 원 이 상단 하단이 막힐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좀 제가 여쭤봤으면 좀 이제 올해와 내년에 좀 어떤 주식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팔아야 될까요? 글쎄, 정리하고 하는 거 그렇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과거의 성장주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좀 돌이켜 봐야 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러면서 미국 시장도 많이 사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이런 거, 특히 테슬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 시장은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참 규모도 크지만 정말 훌륭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끊어놓고 생각하면 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바뀌잖아요. 계속. 1980년대
IBM, 그 다음에 또 무슨 포드, 보잉, 그 다음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이 이제 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 가면 그런 기업들은 뭐 명함도 못 내미는 형태가 되고 시스코 시스템스, 그 다음에 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했다가 2020년도 되면 시스코 시스템스 20년 전에 세계 시가총액 1위였던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누군지 어느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요. 됐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이러면서 그 등장을 하는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할 때 그때 과연 테슬라가 또 올라갈 거냐, 애플이 또 올라갈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자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 거는 그게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곤란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빅테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기업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영속성이 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기업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나요. 그건 20년 전서부터 계속 했고 이런 건데 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주식은 테슬라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봐야 된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테슬라 근데 위험한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야, 저거 호랑이 없는 굴에 정말 여우가 왕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지금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이 시장대에 뛰어들을 수밖에 없죠. 현대차도 그렇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내연 자동차 시대가 끝나면 만세 불러버리고 끝나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와 맞붙을 수 있는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해 들어오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가? 그거는 등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상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이런 테마가 그래서 그 얘기가 됐을 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그런 테마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주가가 그러면 더 올라가고 해서 했느냐?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들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바이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바이오의 강자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이제 남아있는 형태 됐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거 됐죠. 나머지 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따져보면 바이오의 전성시대는 2018년도 이런 정도였고 2020년도는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나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한번 상승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보면 그 시대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하면서 바이오라고 하는 것들의 시대가 조금씩 지나가는 상태니까 지나가는 이게 테마에서 내 테마가 지나가는 형태가 되면 고점이 과거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어떤 형태로서 계속 갈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서부터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테슬라에서 이제 센터님이 책에 적으신 이야기가 아마 내연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이들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내연 자동차가 여전히 대세인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기존 시장을 망가뜨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연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기술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테슬라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차원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이게 테슬라가 단순한 이제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건 플랫폼이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꾸며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어떻게 됐든지 전기차는 전기차로서 봐야 되는 거지. 그거에다가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보면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돈을 가지고 이 형태를
사서 또 장착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들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스스로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해보면 요거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포장을 해낼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 돈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신에 테슬라가 못 갖고 있는데 다른 데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11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도 갖고 있고 전 세계의 자동차 네트워크나 망도 갖고 있고 자동차를 팔고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축적돼 있는 경험을 100년 넘게 갖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거가 그 테슬라의 그거다. 그렇게 꼭 볼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 참 주식이 참 어려운 거. 올라갈 때는 뭐 플랫폼적인 플랫폼은 영원하다, 뭐 자율주행, 뭐 기타 이런 거 붙고 또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질 때 그거를 설명할 그렇죠. 수 있는 말들이 네, 다 막 그래서 붙으니까. 막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메타버스. 작년도 재작년 저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보면 메타버스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게 주식 시장의 패션에 따라서 쭉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다가 너무 많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동원하고 그러면 이게 뭔지 나중에 가보면 계속 삐걱거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센터장님 성장률 투자 종목에서 메타버스는 없어요. 예. 왜 없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건 그 전에 쭉 이렇게 경험을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예, 그런데 그 LED 이런 것들이 한때 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어요. 그때 이제 친환경 뭐 이래가지고 맞아.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많은 서울의 가로등을 다 그걸로 바꾸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그 가정용 전구도 LED로 다 바꾸고 이러면 이게 야 정말 이건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쭉 올렸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가는 LED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다 한 번을 해버렸고 LED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는 주가가 빌빌빌빌거리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오는 모양 이게 꼭 같아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참여에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때는 경쟁자가 얼만큼 될지 그래서 수익성이 얼만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미래만 보고만 난리를 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얘는 뭐 수도 없이 많았어요. 2000한 3, 4년, 4, 5년 이때에 LED가 이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보급되니까 야, 이 많은 그 전 세계 TV가 전부 LED를 바꾸고 이러는데 어떻게 했냐, 정말. 이 세상이 뭐 이런 거였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후에 LED 나오고 뭐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LED란다, LCD. 네. 뭐 그거 했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LCD 만들고 하는 회사, 중국 회사, 미국 회사, 일본 회사, 한국 회사 어려워가지고 절절매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됐을 때 또 어떤 모양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변수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막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서 만드는 것과 또 다른 모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시장은 언제나 버블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섹터가 이제 계속 바뀔 뿐인데 예. 그 버블에서 언젠가 그 버블은 꺼질 텐데 우리 버블에서 언제쯤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는 이제 어쨌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도 이제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것처럼 메타가 이제 어쨌든 그 똑똑한 그 CEO가 이제 어쨌든 메타란 세상을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센터장님은 메타 쪽으로 세상이 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요. 메타 쪽으로 세상은 가겠죠. 세상 간다. 네, 갈 수 있는데 세상이 메타 쪽으로 가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의 세상이 됐더니 그 메타의 세상을 몇 놈이 다 집어 먹어버리는 형태가 돼가지고 나머지 놈들은 메타의 세상이 벌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의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식시장이 똑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그렇잖아요. 구글이나 그다음에 또 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왔잖아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있었습니까? 다음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코리아 야후 뭐 이런 거, 엠파스 이런 거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세상이 열렸을 때에 그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들도 그거는 굉장히 가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이게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센터에 보실 때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도 있을까요? 글쎄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종목들이 꽤 이제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의 폭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게 대형주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에서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되죠. 선택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4배씩 막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막 계속해서 질질 매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건데 글쎄 지금 뭐 종목별로 싸다라고 하는 거는 언뜻 떠오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